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입니다. 이디스 워튼은 1920년에 뉴욕의 상류사회의 위선과 허위를 풍자한 소설 순수의 시대를 발표했는데요. 이 책으로 1921년에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이선 프롬은 순수의 시대 이전에 쓰여진 작품인데 이 작품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과서 교재로도 쓰여서 학생들도 읽을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읽는 사람이 많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전 영상에서 소개한 책이 눈 내리는 시골 마을이 배경인 책이었는데 이선 프롬 역시 눈이 내리는 시골 마을이 배경입니다. 차이점은 설국이 일본이라면 이선 프롬은 미국이라는 거고, 그리고 설국이 배경이나 문화 묘사가 인상적이었던 데 반해 이선 프롬은 인물의 내면 묘사, 감정 전달 중심입니다.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중 화자인 내가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골 마을 스타크필드에서 출장을 하게 되어서 그 마을의 하숙집에 지내는 때 그때 알게 된 이선 프롬이라는 사람에 대해 쓴 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끄는 화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나라는 익명으로 1인칭으로 기술됩니다. 화자는 큰 키에 몸은 뻣뻣하고 족쇄에 묶인 듯 절뚝대며 걸었고 이마에는 흉터가 나 있고 얼굴에는 쓸쓸하고 근접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선 프롬을 보게 됩니다. 52살인데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많아서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타크필드 사람이라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먼이라는 사람이 화자에게 짧게 그가 알고 있는 이선 프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4년 전 끔찍한 사고 때문에 그가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었으며 영리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나간 반면 이선 프롬도 떠나고는 싶어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에 이어 이제는 아내 병구안까지 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날 화자는 직접적으로 이선 프롬과 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눈이 너무 와서 전차 운행이 어렵게 되자 이선 프롬에게 마차로 시내까지 데려다 줬다가 데리고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결국 화자가 지내는 하숙집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이선 프롬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늦은 시간 이선 프롬을 투덜거리면서 맞이하는 어떤 여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자가 직접 겪은 이선 프롬에 대한 일입니다. 독자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 그를 맞이하는 투덜거리는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선 프롬은 어쩌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드러날 내용들입니다. 이선 프롬은 유능한 기술자가 되어서 강연회와 큰 도서관이 있고 온갖 행사가 열리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또다시 병든 어머니를 돌보게 되면서 시골 마을에 주저앉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친척이었던 진아가 와서 도와주면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살뜰한 성격으로 어머니 병간호를 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후에 뒤처리까지 진아가 도와주었습니다. 이선은 큰 버팀목이자 위안이 되어주었던 진아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고 둘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의 세월이 흐르자 진아가 자신이 당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나도 몸이 약해졌다, 나도 병에 걸렸다 라고 하면서 하인을 두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아의 친척 중 가세가 기울어버린 집의 딸 매티를 데려오고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진아는 굉장히 예민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매티는 밝고 상냥하고 경쾌합니다. 이선은 그런 매티를 사랑하게 됩니다. 매티 역시 이선을 사랑하죠. 이선 프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진아가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진아와 결혼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늘 한탄하며 매티와 함께 지긋지긋한 시골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지만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는 데다 결단력이 없어서 늘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아가 자신의 병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뛰어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겠다며 근처 베스브리지라는 도시로 가서 하룻밤 묵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선은 이제 매티와 둘이 있을 생각에 가슴이 매우 뜁니다. 다음 날 진아가 떠나고 이선과 매티는 둘이 남겨집니다. 이선은 그녀와 둘이 보내는 시간에 들떠 있지만 매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합니다. 평소에는 꾀죄죄하게만 보였지만 이제는 아늑하게 느껴지는 식당에서 둘은 함께 식사를 하고 벽난로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밀감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이선이 매티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옷자락을 살짝 잡고 그 옷감에 살짝 입술을 갖다 대었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은 손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둘이 자러 각자 헤어지고 나서 이선은 깨닫게 되죠. 손조차 잡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시대의 보수적인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소심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 둘 누구도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선이 등장하는데 식사 때 진아가 아끼는 피클 그릇을 꺼냈다가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릇이 깨지는 것은 어떤 비극의 결말을 암시하는데 충분히 복선으로 사용될 만하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온 진아는 자신의 병이 합병증이 더해져서 매우 심각해졌다면서 더욱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 못하는 매티를 내보내고 일을 더 잘하는 하인을 들여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아는 자신의 병은 핑계고 이선과 매티 둘의 관계를 눈치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선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부서지는 듯합니다. 다음 날 자신이 매티를 도시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함께 나섭니다. 때는 겨울, 눈 덮인 하얀 언덕을 지나다가 둘은 동반 자살을 결심합니다. 매티는 막상 스타크필드를 떠나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이고 이선 역시 어릴 때부터 떠나고 싶어 했던 바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둘은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의 나무를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후의 묘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썰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 밤색 말이 히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아련한 소리와 그것이 떠올리는 모든 혼란스러운 영상들이 그와 함께 비탈의 첫 부분을 내려갔다. 반쯤 내려가다 잠시 멈칫한 썰매는 다시 길고 아찔한 활강을 시작했다. 이선은 자기들이 정말 나는 듯한 느낌, 자신들이 공중에 점같이 작아지는 스타크필드를 저 아래 남기고 구름 낀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윽고 거대한 느릅나무가 길 모퉁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불쑥 나타나자 이선은 악문 이 사이로 말했다. 제대로 될 거야. 틀림없어. 그들이 나무를 향해 돌진하는 동안 매티는 그를 더 꼭 껴안았고 이선은 마치 그녀의 피가 자신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썰매가 한두 번 뒤뚱거렸다. 이선은 나무 쪽으로 똑바로 가려고 몸을 기울여 방향을 조절하면서 되뇌었다. 제대로 될 거야. 아까 그녀가 한 말이 조각조각 머릿속을 감돌고 눈앞에 날아다녔다. 썰매가 비탈을 내려감에 따라 나무가 점점 더 크고 가깝게 다가오자 그는 우릴 기다리고 있군. 눈치챘나 봐.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하게 주름진 아내의 얼굴이 나무 앞에 나타나 보였고 그는 본능적으로 나무를 피해가려고 몸을 뒤틀었다.
썰매가 그의 뜻대로 살짝 옆으로 틀어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썰매를 돌려 시커멓게 튀어나온 나무를 향해 돌진했다. 마지막 순간, 공기가 몇백만 개의 불붙은 선처럼 그를 스치고 갔고 나무가 하늘엔 아직도 구름이 잔뜩 껴 있었지만 똑바로 위를 보니 별이 하나 보였다. 이선은 그 별이 시리우스일까 아니면 다른 별일까 생각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사방이 너무도 조용해서 어디가 이 근방 눈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동물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들쥐처럼 겁먹은 소리로 조그맣게 삐약거리는 그 동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렴풋이 혹시 다친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신기하게도 자신의 몸에까지 그 아픔이 생생히 전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소리나는 쪽으로 굴러가려고 애써 보다가 왼쪽 발을 눈 위로 뻗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뭔가 부드럽고 탄력 있는 물체를 만지고 있었다. 그는 그 동물이 아파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바위인지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자신을 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그는 그 작은 동물을 집어 도와주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왼손을 뻗어봤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만진 부드러운 물체가 바로 매티의 머리고 지금 자기 손에 잡힌 것이 그녀의 얼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를 떠받치며 윗몸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훑고 그 신음소리가 바로 그녀의 입에서 나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얼굴을 그녀 쪽으로 바짝 기울이고 그녀의 입에 귀를 갖다 댔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눈을 뜨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게 보였다. 오, 매티, 난 우리가 나무를 친 줄 알았는데. 그가 신음하듯 속삭였다. 저쪽에서 밤생말이 히힝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이선은 빨리 먹이를 줘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다. 사고가 나자 이선은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곳으로부터 탈출하는 해방감을 처음 느낍니다. 그리고 매티의 피가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매티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이선 프롬에게 진정한 탈출일까요? 그리고 매티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선 프롬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사고가 나서 피 흘리며 누워있는데 작은 동물의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힝힝거리는 소리를 내자 글쎄 빨리 먹이를 줘야 할 텐데 라고 독백합니다. 결국 이선 프롬은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착해서 우유부단하고 아무리 간절한 것도 결단해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고 늘 자신보다 남이 우선인 이선. 이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화자가 이선 프롬의 집에 눈을 피해 방문했을 때 맞이한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선 프롬은 누구와 살고 있으며 진아와 매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혜의 독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책은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